늦가을 어느 날 경기도 양평 외곽의 작은 마을에 조용히 가랑비가 내리고 있었고 남한강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이 골목 너머 소나무 가지들을 흔들고 있었다. 자갈이 깔린 비포장도로는 물기에 젖어 반짝였고 비에 젖은 흙내음과 화목 보일러에서 피어오르는 연기 냄새가 뒤섞여 허공에 맴돌며 마치 오래전 지나간 일들을 일깨우려는 듯했다. 내 이름은 김서연. 당시 내 나이는 35이었다. 나는 프리랜서 회계 및 기장 대리 일을 하고 있었다. 우리 동네에 있는 작은 마트나 목공소, 선술집들의 장부와 세금, 회계를 관리해 주었다. 번듯한 직업도 아니었고 큰 돈을 버는 일도 아니었지만 내가 번 돈은 우리 집 지붕 처마에서 흘러내리는 빗물만큼이나 깨끗한 돈이었다. 나는 주민센터 가족관계 등록부에 박민준으로 등록된 8살 난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다. 집에서 우리는 아이를 민준이라고 불렀다. 깊고 까만 눈동자를 가진 마른 체격의 아이는 말수는 적었지만 나를 향한 사랑만큼은 놀라울 정도로 깊었다. 가끔 내가 밤늦게까지 장부를 들여다보고 있으면 아이는 내 옆에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놓아두곤 했다. 마셔요, 엄마. 안 그러면 내일 또 머리 아플 거 아니에요. 그가 내게 말했다. 그 말을 들을 때면 웃음과 눈물이 동시에 터져 나올 것만 같았다. 아이들이란 응당 장난감이나 단 것을 사달라고 조르기 마련인데 내 아들은 내 얼굴에 깃든 피로를 읽는 법을 너무 일찍 배워버렸다. 삶은 참으로 교묘하게 농담을 던진다. 부드러워야 할 곳에서 오히려 사람을 모질게 만드니 말이다. 그날은 거의 온 동네 사람들이 결혼식을 구경하러 큰 길로 쏟아져 나왔다. 그건 그냥 평범한 결혼식이 아니라 내 전 남편 박지훈과 서울에서 온 부유한 집안의 딸 윤수진의 결혼식이었다. 수진의 집안은 산업용 설비 수입 회사를 소유하고 있었다. 그날 값비싼 외제차들이 마치 퍼레이드라도 하듯 마을을 들락거렸다. 나와 아들을 버린 지우는 마치 원래부터 그런 삶을 위해 태어난 사람 같았다. 한 걸음을 떼면 맞춤 정장이 번듯했고 다음 걸음을 떼면 최고급 외제차에 올라탔다. 사람들은 그의 운명이 얼마나 극적으로 변했는지 생각하며 그를 바라보았다. 음악 소리와 자동차 경적 소리가 마을 입구에서부터 메아리쳤다. 결혼식의 소음이 어찌나 큰지 우리 집 창문이 미세하게 떨릴 정도였다. 이웃집 아이들이 웨딩카 행렬을 따라가며 소리쳤다. 와, 차 진짜 멋지다. 신부도 진짜 예뻐. 나는 낡은 참나무 식탁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민준이의 낡은 학교 체육복단을 꿰매고 있었다. 하얀 티셔츠는 이미 누렇게 바랬고 체육복 소매는 계절이 바뀌도록 입어 달아 있었다. 바늘이 천을 뚫고 들어가다 그만 부주의하게 내 손가락 끝을 찌르고 말았다. 작고 새빨간 핏방울이 맺혔다. 나는 말없이 손가락을 입에 넣었다. 민준이는 구석에 앉아 수학 숙제를 하고 있었다. 아이가 고개를 들어 경적 소리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골목 쪽을 바라보았다. 엄마, 그가 조용히 불렀다. 나는 고개를 들고 미소를 지어보려 애썼다. 듣고 있어, 아들. 저 밖에서 시끄럽게 나는 소리, 아빠 결혼식이야? 내 손이 멈칫했다. 면실처럼 가벼운 그 질문이 방금 내 가슴을 고통스럽게 짓눌렀다. 나는 바늘을 내려놓고 아들을 바라보았다. 아이에게 거짓말을 하고 싶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어른들의 진실이라는 칼날로 아이의 심장에 상처를 입히고 싶지도 않았다. 그래, 나는 천천히 대답했다. 오늘 네 아빠가 결혼한단다. 민준이는 공책으로 시선을 떨구었다. 아이는 울지도 않았고 더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나를 두렵게 한 것은 바로 그 침묵이었다. 아이가 너무 오래 침묵할 때 그것은 대개 그 안에 이미 상처 입은 구석이 생겼다는 뜻이다.
어른들은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그 얼마나 큰 착각인가. 아이들은 모든 것을 알지만 단지 그것을 표현할 언어를 아직 가지지 못했을 뿐이다. 마을 입구에서 폭죽이 터졌고 가랑비가 내리는 가운데 환호성이 울려 퍼졌다. 내 집 문 앞을 지나가던 이웃 아줌마들이 내가 듣지 못할 거라 생각했는지 수군대기 시작했다. 지훈이 운도 참 좋지. 부잣집 딸한테 장가도 가고 차들 좀 봐. 눈이 부실 지경이네. 저것 봐. 불쌍한 서연이는 입에 풀칠하기도 바쁜데 남편 하나 못 지킨 여자는 결국 다 잃게 되는 거야. 나는 씁쓸하게 미소 지었다. 시골 마을 사람들은 남을 동정하는 말을 즐겨하지만 때때로 그 동정에는 닿는 곳마다 타는 듯한 쓰라림을 주는 소금 한 움큼이 섞여 있다. 나는 나가서 따지지 않았다. 그럴 이유가 없었다. 나쁜 입방아에 금자물쇠를 채울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민준이가 연필을 내려놓고 속삭이듯 물었다. 아빠는 이제 여기 안 와요. 엄마? 아니, 아들. 나는 대답했다. 아빠는 이제 새 가족과 함께 바쁠 거야. 아이는 그저 알았다는 듯 짧은 소리를 냈지만 그것은 마치 마당에 떨어지는 마른 나뭇잎 소리 같았다. 나는 일어나서 냄비를 데우러 부엌으로 갔다. 그날 저녁 메뉴는 고등어 무조림과 김치 약간 그리고 밥이 전부였다. 작은 부엌에 음식 냄새가 가득 찼고 그것은 밖에서 들려오는 값비싼 향수 냄새, 새 차 냄새, 연회장의 분위기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지훈의 진심을 믿었던 시절도 있었다. 우리가 결혼했을 때 그는 나만큼이나 가난했다. 우리는 전통시장 근처에 있는 아주 작은 새방을 구했다. 여름이면 그곳은 진짜 오븐 같았고 겨울이면 창문 틈으로 남한강의 얼음장 같은 바람이 스며들었다. 그럼에도 그때의 그는 자주 웃었다. 어떤 날은 땀에 흠뻑 젖은 셔츠 차림으로 퇴근하기도 했고 창고에서 상자를 나르느라 손에 먼지가 가득 묻어 있기도 했다. 그런데도 그는 민준이를 목마 태우고 방안을 빙빙 돌며 말했다. 언젠가 진짜 자동차를 사서 전국 방방곡곡으로 여행을 데려갈게. 평생 이렇게 궁핍하게 살게 두진 않을 거야. 나는 그의 말을 믿었다. 여자가 사랑에 빠지면 때로는 자기 영혼의 가장 순진한 부분까지 내어주며 믿게 된다. 우리의 결혼 생활은 너무도 가난했기에 나는 우리의 유대가 결코 끊어질 수 없는 것이라 생각하게 되었다. 하지만 세상에는 네 곁에서 함께 굶주림을 견디면서도 외부에서 누군가 황금으로 덮인 사다리를 내밀었을 때 그것을 거부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차량 행렬이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 집 골목 바로 앞에서 경적 소리가 울렸다. 새하얀 웨딩카가 여러 대의 번쩍이는 검은색 고급 SUV들의 호의를 받으며 우리 집 문 앞을 천천히 지나갔다. 나무 창틀 틈새로 머리에 포마드를 바르고 흠잡을 데 없는 정장을 입은 채 차 안에 앉아 있는 지훈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누구에게도 사과할 일이 없다는 듯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한 수진이 앉아 있었다. 질투는 느껴지지 않았다. 솔직히 말해서 그때의 나는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놓을 만한 질투를 느낄 만큼 어리지 않았다. 나를 아프게 한 것은 우리를 비바람으로부터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던 사람이 이제는 비가 새는 지붕을 얹고 있는 우리 집 앞을 지나가면서 한번 뒤돌아보는 수고조차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민준이도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아이는 내 등 뒤에 서 있었고 나는 아이의 작은 손이 내 스웨터 자락을 꽉 쥐고 있다는 사실조차 눈치채지 못했다. 엄마, 아이가 속삭였다. 아빠가 우리 집을 안 봤어. 나는 돌아서서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세상에는 모든 걸 다 보면서도 안 보는 척하는 사람들이 있단다. 아들. 아이가 나를 올려다보았다. 이 말이 8살짜리 아이에게는 너무 잔인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어떤 진실은 너무 많은 설탕으로 발라놓으면 나중에 삼켜야 할 때 훨씬 더 쓴맛을 내는 법이다. 차들은 기름 냄새와 멀어지는 음악 소리만을 남긴 채 지나갔다. 나와 아들의 작은 집은 다시 슬레이트 지붕을 두드리는 빗소리, 고등어 조림이 끓는 소리, 그리고 민준이의 연필이 공책을 스치는 소리로 채워졌다. 나는 오늘이 지훈이 우리 삶에서 영원히 퇴장하는 날이 될 거로 생각했다. 이 순간부터 우리의 길은 완전히 갈라질 것이라 여겼다. 그의 부는 그의 것이고 우리의 떳떳한 가난은 우리의 것이라고. 차 소리가 잦아드는 바로 그 순간 우리 집안에 또 다른 얼음장 같은 외풍이 불기 시작할 줄 그 누가 알았겠는가? 지훈과의 결혼 생활이 하루아침에 끝난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혹독한 겨울을 여러 번 겪은 우리 집의 낡은 지붕과도 같았다. 처음에는 그저 작은 물자국에 불과했다. 그러다 물이 나무로 스며든다. 마침내 당신이 그것을 알아차렸을 때 지붕은 이미 썩어 문드러져 있는 것이다. 2018년 말부터 지훈은 핑계를 대고 강남으로 자주 가기 시작했다. 그는 자기 회사에 새로운 파트너들이 생겼고 인맥을 넓혀야 한다고 했다. 여느 아내들처럼 나도 남편이 가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믿고 싶었다. 그 당시 나는 그가 늦게 올 때마다 상을 차려놓았고 그가 들어오면 밥을 데워주었다. 그가 그렇게 열심히 일한다면 그에게 가장 원치 않는 것은 매일 불평만 늘어놓는 아내일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여자의 직감이란 누구의 설명 없이도 알아채는 것들이 있는 법이다. 지훈은 변하기 시작했다. 셔츠부터가 그랬다. 예전에는 깨끗하기만 하면 뭘 입든 신경 쓰지 않던 사람이었다. 갑자기 그는 싸구려 애프터 쉐이브 대신 향수를 뿌리기 시작했다. 거울 앞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졌고 머리도 꼼꼼히 빗었다. 하루는 빨래를 개면서 내가 농담을 던졌다. 요즘 아주 멋쟁이가 다 됐네. 서울의 클라이언트 만나러 가는 거야? 아니면 미스 코리아 대회라도 나가는 거야? 식약주를 채우던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건조하게 웃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비즈니스에서는 이미지가 중요해. 사람들은 촌사람이라고 깔본단 말이야. 촌사람이라는 그 단어가 내 귓가에 부드럽지만 아프게 파고들었다. 옷장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았다. 낡은 스웨터를 입고 머리는 대충 묶었으며 손에서는 여전히 주방 세제 냄새가 났다. 내가 세련돼 보이지 않는다는 건 알았지만 한때 똑같은 이 남자는 내가 시장통 구제옷을 입고 있어도 자신을 향해 웃어주기만 하면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고 말해주었었다. 그때부터 집에서 저녁을 먹으며 나누는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다. 내가 밥을 차려주어도 그는 스마트폰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당시 5살이 조금 넘었던 민준이는 자기 식판을 들고 그를 쫓아다녔다. 아빠, 오늘 밤에 나랑 블록놀이 할 거야? 지훈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아이의 머리를 재빨리 쓰다듬었다. 다음에 민준아, 아빠 바빠. 한 번은 그럴 수 있다. 2번도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런 일이 너무 잦아지면 아이는 물러서는 법을 배운다. 민준이는 더 이상 조르지 않고 장난감 상자를 들고 구석에 혼자 앉기 시작했다. 나는 아들을 보며 가슴이 찔리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어른들이 서로 사랑하기를 멈추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아이를 그 중간에 남겨두고 사랑이 얼마나 남았는지 가늠하게 만드는 것은 잔인한 일이다. 그러다 이상한 전화들이 걸려오기 시작했다. 지훈은 마당으로 나가서 전화를 받았고 목소리를 낮추었다. 어느 날 밤 협탁 위에 있던 그의 스마트폰 화면이 밝아졌다.
윤수진 설비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연락처에서 온 메시지였다. 메시지 내용은 이랬다. 내일 일찍 와요. 기다릴게요. 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 시간에 누가 문자를 보내? 내가 물었다. 지우는 미간을 찌푸리며 전화기를 낚아챘다. 클라이언트, 당신도 회계사잖아. 가끔 클라이언트들이 퇴근 시간 지나서 연락하기도 한다는 것쯤은 알아야지. 나는 그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계속 캐묻고 싶었지만 입을 다물었다. 내가 바보라서가 아니라 그 순간 나는 여전히 내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슬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들을 위해 슬퍼했고 저녁으로 계란말이 하나를 나누어 먹었던 그 시절을 위해 슬퍼했다. 여자들에게는 틀림없는 육감이 있다고들 한다. 그건 사실이지만 직감이 뛰어나다고 해서 그 즉시 현실을 산산조각 낼 용기까지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다. 2019년 초, 지우는 짐을 쌌다. 그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고 일에 집중할 공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나는 그가 마당을 가로질러 여행 가방을 끌고 가는 모습을 문가에서 지켜보았다. 민준이는 눈물을 흘리며 그의 다리에 매달렸다. 어디 가요, 아빠? 이제 나랑 같이 앉아요? 지우는 몸을 굽혀 아이의 손을 떼어냈다. 아빠 일 때문에 며칠 나가 있어야 해. 엄마 말씀 잘 듣고 있어. 내가 쉰 목소리로 물었다. 며칠이라는 건 내 눈을 피하기 위해 당신에게 필요한 시간인가 보지? 나를 몰아붙이지 마, 서연아. 이런 답답한 분위기 속에서는 누구라도 견디기 힘들어. 나는 뺨으로 눈물이 흘러내리는 채로 소리내어 웃었다. 답답하다고. 자정까지 저녁을 차려놓고 당신을 기다리는 게 답답한 거지. 아들이 열이 나서 전화했는데 당신이 안 받는 게 답답한 거고. 아니면 몰래 주고받는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당신을 믿고 있다는 게 답답한 거겠지. 지우는 몇 초간 침묵하더니 내가 평생 잊지 못할 말을 내뱉었다. 당신 변했어, 서연아. 당신은 더 이상 날 이해하지 못해. 참으로 우스운 일이었다. 남자가 떠나기로 마음먹으면 그는 아내의 고통을 아내의 잘못으로 둔갑시킬 수 있다. 마치 배신의 피해자가 그 원인 제공자인 것처럼 말이다. 옛말에 이르듯 사람은 자기 입맛대로 진실을 뒤집을 수 있는 법이다. 그 뒤로 끝없는 수개월이 이어졌다. 지우는 거의 오지 않았고 그가 보내는 생활비도 점점 줄어들었다. 나는 클라이언트들의 장부를 정리하는 일과 민준이를 돌보는 일을 병행하며 대체 내가 무얼 잘못했는지 스스로에게 물었다. 먼 시골에 계신 친정엄마는 전화를 걸어 내 우는 소리를 들으며 그저 한숨만 쉬셨다. 내 딸아, 찢어진 옷은 꿰맬 수 있지만 사람의 영혼이 부서졌을 땐 그걸 고칠 바늘은 세상에 없단다. 나는 엄마에게 대답하지 않았다. 여전히 희망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다. 희망이란 참 이상한 것이다. 종종 당신을 구원하기는커녕 고통만 연장할 뿐이니 말이다. 지훈이 내 앞 식탁에 이혼 서류를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나는 모든 게 정말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구김 하나 없는 셔츠를 입고 내가 모르는 향수를 뿌린 채 내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그는 아주 차분하게 말했다. 민준이 양육권은 당신한테 줄게. 양육비도 매달 보낼 거고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해. 하지만 제발 소란 피우지는 마. 나도 유지해야 할 직장과 평판이 있으니까. 나는 그를 쳐다보았다. 그의 평판은 내 침묵에 달려 있었다. 지훈이 미간을 좁혔다. 뻣뻣하게 굴지 마. 우리 교양 있게 끝내자고. 나는 서명했다. 더 이상 아프지 않아서가 아니라 떠나고 싶어하는 사람을 붙잡는 것은 나 자신을 비참한 사람으로 만들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나는 민준이와 남겨졌다. 지우는 매달 돈을 보내겠다고 약속했다. 주말마다 아들을 데려가겠다고
약속했다. 아이의 생일에는 곁에 있겠다고 약속했다. 법원을 나서면서 그는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기까지 했다. 착하게 있어. 아빠가 당분간은 좀 바쁘겠지만 그래도 널 사랑한단다. 민준이는 그 말을 믿었다. 나 역시 아이가 믿기를 바랐지만 첫 달에 그는 약간의 돈을 보냈고 두 번째 달에는 돈이 없다고 했으며 세 번째 달에는 아예 전화조차 받지 않았다. 그의 약속은 겨울철 굴뚝에서 나는 연기만큼이나 얄팍한 것이었다. 잠시 보이다가 막상 만지려 하면 허공만 남을 뿐이었다. 이혼 후 3년이 지났을 무렵 민준이가 기관지염으로 열이 너무 높게 나서 우리는 아이를 병원에 입원시켜야 했다. 나는 지훈에게 7번이나 전화를 걸었다. 아무도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냈다. 당신 아들 병원에 입원했어. 잠깐이라도 와서 볼 수 있어? 메시지는 읽음으로 표시되었다. 완벽한 침묵. 그날 밤 수액을 꽂고 병상에 누워있던 민준이가 중얼거렸다. 엄마, 아빠 바빠. 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아빠 바빠. 그 말을 하고 나는 고개를 돌렸다. 우는 모습을 들킬까 봐서가 아니라 더 이상 거짓말을 계속할 힘이 없어서였다. 그 이후로 민준이는 아빠에 대해 거의 묻지 않았다. 연말 학교 학예회 때 다른 아이들이 아빠와 함께 있는 것을 보아도 아이는 그저 꼿꼿이 앉아 박수만 쳤다. 행사가 끝나고 밖으로 나오면서 나는 아이의 뒤를 따라가며 재빨리 미소 지었다. 엄마, 여기 있네. 그렇게 착하고 다 이해한다는 듯한 그 미소가 내 속을 무너뜨렸다. 어떤 아이도 자신의 소망을 숨길 만큼 그렇게 어른스러워져서는 안 되는 법이다. 어느 날 저녁 학교 정문을 지나가던 우리는 한 아빠가 딸을 오토바이에 태우고 헬멧을 씌워주며 묻는 모습을 보았다. 우리 공주님, 오늘 하루 어땠어? 민준이는 걸음을 멈추고 쳐다보았다. 나는 물었다. 왜 그래, 우리 아들. 아이는 고개를 저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마, 집에 가요. 배고파요. 나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아이의 손을 잡았다. 그날 나는 내 아들의 가슴 속에 소리 없이 커져만 가는 커다란 구멍이 생겼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아이에게 한 번도 지훈의 흉을 본 적이 없었고 아빠를 미워하라고 가르친 적도 없었다. 아이의 마음에 원망의 씨앗을 심어주어 훗날 내 아들이 그 짐을 짊어지게 될까봐 두려웠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가난해도 괜찮아. 내 아들이 돌아올 수 있는 집만 있다면. 우리 집은 작았고 지붕은 비가 또 으며 가끔은 된장찌개 국물에 계란 프라이 하나로만 저녁을 때웠지만 누구도 우리의 사랑을 싸구려 취급할 권리는 없었다. 나는 이 정도의 평온함으로 충분할 거라 생각했다. 지훈이 부자가 되든 누구와 결혼하든 어떻게 살든 상관없었다. 나는 그와 엮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자신의 실수를 덮기 위해 돈을 사용하는 것에 익숙해진 남자는 결국 자기 친아들조차 방패막이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나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지훈이 수진과 결혼하던 그날 저녁, 차들이 골목으로 사라지고 난 후 우리 집에는 다시 침묵이 찾아왔다. 하지만 그것은 평화로운 침묵이 아니었다. 바람이 휩쓸고 지나간 뒤에 연못 표면 같았다. 겉보기엔 매끄럽지만 바닥엔 휘저어진 진흙이 가득한 그런 연못 말이다. 나는 나무 식탁 위에 밥을 차렸다. 내 맞은편에 앉은 민준이는 젓가락으로 무조림을 찌르기만 할 뿐 입으로 가져가지는 않았다. 음식은 여전히 따뜻했고 김치도 아삭했지만 아이는 마치 미각을 잃어버린 것처럼 밥을 먹었다. 나는 아이의 밥그릇에 생선살을 올려주며 부드럽게 말했다. 먹어, 아들. 읽기 숙제도 해야지.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눈을 들고 물었다. 엄마, 아빠 오늘 결혼했어요. 그럼 이제 나를 기억할까요? 내 손이 굳어졌다. 이 질문은 몇 시간 전 나를 찔렀던 바늘보다 훨씬 더 날카로웠다. 나는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쓰며 아이를 바라보았다. 넌 그 사람 아들이야. 그건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사실이지. 하지만 아빠는 아주 오랫동안 여기 오지 않았잖아.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아이들의 어떤 질문은 너무나도 정직해서 어른들은 그저 눈을 피하고 싶어지기 마련이다. 나는 아이의 머리를 헝클어뜨렸다. 밥 먹어. 빈속에는 쓸데없는 생각이 드는 법이야. 머리는 스마트폰이랑 똑같아. 배터리가 없으면 오작동하기 시작하거든. 민준이가 작게 소리내어 웃었고 나도 따라 웃었지만 내 안에서는 솔잎을 씹는 것처럼 쓴맛이 느껴졌다. 가난한 사람들의 삶이 그랬다. 서로를 위로하기 위해서조차 우리는 우스갯소리를 지어내야 했다. 우리가 막 저녁 식사를 마쳤을 때 대문 앞에 택배 트럭 한 대가 멈춰 섰다. 파란 우비를 입은 남자가 밖에서 불렀다. 김서연 씨 댁 맞습니까? 나는 식기들을 내려놓고 현관으로 나갔다. 네, 전데요. 그는 뒤에 묶인 종이 상자를 가리켰다. 소포가 왔습니다. 발신인은 박지훈 씨입니다. 그 이름을 듣자 민준이가 집 밖으로 뛰어나왔다. 누군가 방금 전구를 켠 것처럼 아이의 눈이 반짝였다. 아빠가 나한테 선물 보냈어. 엄마. 나는 종이 상자를 바라보았다. 겹겹이 겹쳐 바른 테이프, 구겨진 모서리, 그리고 마치 몇 달 동안 창고에 처박혀 있었던 것처럼 먼지 얼룩이 묻은 낡은 상자였다. 택배 기사가 서명할 송장을 내밀었다. 오늘 저녁에 꼭 배송해 달라고 신신당부하더군요. 저는 그저 제 일을 할 뿐입니다. 사모님. 나는 목이 메인 채 서명했다. 하필 오늘 저녁에 그가 다른 여자와 결혼한 바로 그날, 거의 3년 동안 자기 아들을 데려가 햄버거 하나 사 먹이지 않았던 그 인간이 자기 결혼식 날을 골라 소포를 보낸 것이다. 세상에는 많은 우연이 있지만 이런 종류의 우연은 결코 좋은 냄새를 풍기지 않는다. 민준이는 상자 옆에 무릎을 꿇고 뚜껑 위에 두 손을 얹었다. 열어봐, 엄마. 아빠가 로봇을 사줬을지도 몰라. 아이의 미소 속에 담긴 기쁨을 보는 것은 내 마음을 찢어지게 했다. 어린아이라는 사실이 가장 슬픈 이유는 너를 이미 잊어버린 사람에 대해 계속해서 희망을 품는다는 것이다. 나는 커터칼을 가져와 테이프를 잘랐다. 비닐이 찢어지는 소리가 마치 내 가슴의 오래된 흉터를 다시 베어내는 것처럼 귀에 거슬렸다. 나는 덮개를 열었다. 안에는 로봇도 새 옷도 그 어떤 비싼 선물도 없었다. 칠이 다 벗겨질 정도로 낡은 빨간색 플라스틱 자동차 장난감이 전부였다. 바퀴 하나는 흔들거렸고 보닛에는 흠집이 나 있었으며 차문은 경첩에서 떨어져 나가 있었다. 그것이 거기 들어 있었다. 창고 구석에서 건져낸 잡동사니처럼 뭉친 신문지에 쌓여서 민준이는 몇 초간 얼어붙어 있더니 이내 소리쳤다. 와, 내 자동차다. 나는 아연실색했다. 그 장난감을 단번에 알아봤다. 내가 어찌 잊을 수 있겠는가. 그건 민준이가 2살이 되던 해 지훈이 생일 선물로 사준 것이었다. 그 당시 우리는 전통시장 근처의 아주 작은 방에 살고 있었다. 지훈은 아침에는 창고에서 짐 실는 일을 했고 저녁에는 배달 일을 했다. 어떤 날은 허리를 다치고 손이 온통 긁힌 채 아주 늦게 들어오기도 했다. 민준이의 생일 전날 밤 그는 입이 귀에 걸리도록 웃으며 등 뒤에서 이 빨간 자동차를 꺼냈었다. 브랜드 같은 건 아니고 그냥 이름 모를 중국산 장난감이지만 우리 아들이 좋아할 거라 확신해. 이거 사려고 점심 몇 번 굶었어.
나는 사랑 섞인 핀잔을 주었다. 밥을 왜 굶어? 앤 아직 너무 어려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지우는 민준이를 안아들고 아이의 작은 손을 장난감 지붕 위에 올려놓게 했다. 당연히 알지. 내 아들은 언젠가 진짜 차를 갖게 될 거야. 지금은 플라스틱이지만 내일은 아빠가 진짜 차를 사서 바다 구경시켜 줄게. 나는 다음 날 아침 해가 뜰 거라 믿는 것만큼이나 그 말을 믿었다. 우리는 가난했지만 그 좁은 방에서 들리던 지훈의 웃음소리와 민준이의 옹알이는 나를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으로 느끼게 해주었다. 그리고 지금 그 똑같은 자동차 장난감이 너덜너덜한 종이 상자에 담겨 돌아왔다. 지훈이 다른 여자를 위해 예복을 차려입은 바로 그날의 추억이란, 소중히 간직한다면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따뜻한 곳이지만 이런 순간에 얼굴에 내던져진다면 그것은 마치 가시와도 같아 사람을 죽이지는 않더라도 무디고 끊임없는 고통을 준다. 민준이는 한 손으로 보닛의 먼지를 닦아내며 자동차를 껴안았다. 아빠가 아직 내 자동차를 간직하고 있었어. 엄마, 아빠 진짜 나를 기억하는 거 맞지? 응? 숨쉬기조차 힘들 정도로 목이 메어오는 것을 느끼며 나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만약 아빠가 널 기억했다면 네가 열이 날 때 곁에 있었을 거라고. 만약 널 사랑했다면 네가 무얼 먹는지, 몇 학년인지, 옷은 아직 맞는지 물어봤을 거라고 아이에게 말해주고 싶었다. 만약 그에게 한 방울의 부성애라도 있었다면 우리를 마치 연극의 관객인 양 창문 너머로 자신의 웨딩카 행렬을 쳐다보게 만들지 않았을 거라고. 하지만 나는 그 말들을 꿀꺽 삼키고 아이 옆에 무릎을 꿇은 채 바퀴의 먼지를 부드럽게 문질렀다. 아빠가 이걸 찾고는 너한테 보내주고 싶었나 보다. 민준이가 나를 보았다. 나 이거 가져도 돼, 엄마? 나는 장난감 차를 바라보았다. 갑자기 아주 이상한 기분이 나를 휩쌌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었다. 지우는 감상적인 충동에 이끌려 향수에 집착할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3년 동안 자기 아들에게 얼음장처럼 차가웠던 인간이다. 왜 갑자기 이 낡은 잡동사니를 보냈을까? 그리고 그저 장난감일 뿐이라면 왜 하필 자기 결혼식 날에 맞춰서 보냈을까? 나는 차를 집어 옷장 위에 올려두려고 손을 뻗었다. 민준이는 내가 그것을 쓰레기통에 버릴까봐 두려워하며 패닉에 빠져 가슴에 꼭 끌어안았다. 엄마, 버리지 마. 나 이거 좋아. 낡은 플라스틱을 꽉 쥐고 있는 아이의 작은 손을 보고 나는 멈칫했다. 내 아들이 쥐고 있는 것은 장난감이 아니라 자신이 계속 믿어야 할 아버지라는 존재의 신기루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한숨을 쉬었다. 그래, 네가 가져. 하지만 조심해. 바퀴가 곧 떨어질 것 같으니까. 민준이는 신이 나서 고개를 끄덕이더니 차를 식탁 위에 올려놓고 젖은 걸레를 가져와 정성스럽게 닦기 시작했다. 아이는 마치 먼지를 닦아내면 과거까지 다시 빛나게 할 수 있을 것처럼 세심하게 그것을 닦았다. 아이들의 생각은 참으로 단순하지만 우리 어른들은 사물이 아니라 영혼에 달라붙는 얼룩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밖에서 다시 결혼식 연회의 메아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집 안에서 민준이는 동요를 흥얼거리며 빨간 장난감 차를 닦고 있었다. 나는 아이를 지켜보다가 바닥에 놓인 빈 상자로 시선을 돌렸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빈 상자는 사람의 심장을 떠올리게 했다. 겉모양은 멀쩡하지만 속에는 번듯한 것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나는 낡은 신문지들을 모아 쓰레기통에 버렸다. 민준이는 기어이 장난감 차를 침대로 가져가 베개 옆에 두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그날 밤
아이는 장난감을 껴안고 잠들었고 꿈속에서 몇 번 미소 짓기까지 했다. 나는 희미한 전등빛 아래서 아들의 그림자가 벽에 비치는 것을 바라보며 식탁에 앉아 있었다. 가을비는 멈추지 않았다. 나는 생각했다. 그래, 하룻밤만이라도 아이가 행복하게 두자. 그렇게 오랫동안 아빠를 빼앗긴 아이가 한 조각 희망에 매달리는 것이 무슨 죄가 되겠는가. 하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가느다란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에게 속삭였다. 박지우는 절대 아무 이유 없이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날 저녁 설거지를 마친 후 민준이는 곧바로 잠자리에 드는 대신 복도 전구 가까이로 의자를 끌어당겨 장난감 차를 계속 만지작거렸다. 부엌에서 나온 나는 아이가 부드러운 천으로 바퀴의 먼지를 닦아내고 있는 것을 보았다. 늦었어. 안 잘 거야? 내가 물었다. 아이는 반짝이는 눈을 들어 올렸다. 깨끗하게 만들고 있어요, 엄마. 아빠가 준 건데 이렇게 먼지 쌓인 걸 보니 안타까워서요. 내 속이 다시 한번 옥죄어 왔다. 낡은 잡동사니를 아이는 보물처럼 다루고 있었다. 어른들은 가족 전체를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다가 시든 잎사귀처럼 쓰레기통에 버리는데 말이다. 나는 의자를 끌어당겨 아이 옆에 앉았다. 자, 오늘은 이만하면 됐어. 내일 학교 가야지. 수업 시간에 졸면 선생님은 엄마가 너한테 밤늦게까지 TV만 보게 했다고 생각하실걸. 민준이가 작게 웃었다. 나 TV 안 보잖아요. 난 정비공이에요. 아이고 맙소사. 양평 수석 엔지니어께서 활약 중이시군요. 내가 농담을 던졌다. 아이의 눈이 실눈으로 변할 정도로 환하게 웃는 모습에 집안에 얼어붙은 공기가 조금 따뜻해졌다. 이런 순간이면 나는 오직 하나만을 바랐다. 평온한 밤, 엄마, 아들, 그리고 함께 나누는 웃음 속에 삶이 그대로 멈춰버리기를 그것으로 충분했다. 사람들은 참으로 많은 것을 갈망하지만 수년 동안 폭풍우를 겪고 난 후 나는 평화가 가장 큰 사치라는 것을 깨달았다. 민준이는 자동차를 뒤집어 밑바닥을 살펴보기 위해 얼굴을 가까이 가져갔다. 그러다 갑자기 미간을 찌푸렸다. 엄마, 이거 왜 이래요? 여기 뭔가가 떨어져 있어요. 나는 아이의 작은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을 보았다. 자동차 쉐시에는 아주 작은 건전지 덮개가 있었다. 누군가 억지로 열었다가 압력을 가해 닫은 것처럼 플라스틱 가장자리가 구겨져 있었고 그 때문에 덮개가 어긋나 있었다. 언뜻 보면 눈에 띄지 않았지만 아이들은 자기 장난감을 돋보기로 들여다보듯 관찰하는 법이다. 민준이가 손톱으로 그것을 들어 올렸다. 엄청 헐거워요, 엄마. 나는 차를 넘겨받았다. 과연 덮개가 흔들리고 있었다. 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낮에 느꼈던 그 불안감이 가슴 속에서 강하게 솟구쳤다. 이리 줘봐, 내가 말했다. 나는 서랍으로 가서 가끔 드라이버 대신 사용하는 작은 칼을 꺼내 플라스틱을 조심스럽게 지렛대 삼아 들어 올렸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덮개가 튀어올랐다. 안에는 건전지가 없었다. 대신 그 오목한 공간 안에 아주 작은 비닐봉지가 밀리미터 단위로 꽉 끼워져 접혀 있었다. 나는 그것을 꺼냈다. 민준이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게 뭐예요, 엄마? 나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비닐을 펴자 무광택의 검은색 은행 카드가 나타났다. 마을에서 내 클라이언트들이 사용하는 일반 통장이나 카드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 카드에는 손글씨로 몇 줄 적힌 4번 접힌 종이 조각이 붙어 있었다. 나는 단번에 지훈의 글씨체를 알아봤다. 민준이가 가까이 다가왔다. 뭐라고 적혀 있어요? 읽어주세요, 엄마.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종이를 폈다.
전구의 누런빛 아래서 텍스트는 선명하게 보였다. 내가 빚을 졌어. 이 돈은 네 미래를 위한 거야. 비밀번호는 네 생일이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글을 다 읽었을 때 등골에서부터 한기가 쫙 퍼져 내려갔다. 그 말이 감동적이어서가 아니라 상황이 지극히 비정상적이었기 때문이다. 3년 가까이 아들을 무시하고 양육비도 주지 않으며 아이가 아픈지 학교는 다니는지 묻지도 않던 사람이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바로 그날 장난감 안에 블랙카드를 숨겨서 보낸 것이다. 수상한 냄새가 진동했다. 숫자를 모르는 사람이라도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지만 민준이는 달랐다. 아이에게는 어른들의 악의가 없었다. 아이는 감격에 겨워 내 팔을 붙잡았다. 엄마, 아빠가 진짜 나를 사랑하나 봐. 나 주려고 돈을 남겨놨어. 나는 고개를 돌려 아이를 보았다. 아이의 얼굴은 순수한 행복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두 개의 벼랑 사이에서 찢어지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한쪽에는 차갑고 계산적인 어른들의 현실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내 아들의 연약한 희망이 있었다. 내가 너무 단호하게 굴면 이 희귀한 기쁨의 불씨를 꺼버릴까 두려웠다. 그렇다고 침묵하며 모든 게 괜찮은 척 한다면 썩은 동아줄에 매달리도록 아이를 부추기는 꼴이 될 것 같았다. 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빠가 너한테 뭔가 보내주고 싶었나 보다. 민준이가 즉시 물었다. 카드에 돈 많아요? 엄마? 그걸 알려면 은행에 가서 확인해 봐야 해. 가서 확인해 봐요. 엄마, 만약 돈이 있으면 엄마는 새 코트를 사고 내 가방도 찢어지지 않은 걸로 새로 사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목에 덩어리가 턱 걸렸다. 8살짜리 아이가 돈이라는 단어를 듣고 가장 먼저 플레이스테이션을 살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엄마의 코트와 자기의 기운 가방을 생각하다니. 가난은 아이들을 너무 빨리 철들게 만들고 그 성숙함은 엄마에게 칼날과도 같다. 나는 종이를 접어 카드와 함께 다시 비닐 안에 넣었다. 민준이는 내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다. 어디에 숨길 거예요? 당분간은 엄마가 안전한 곳에 보관할게. 왜 내가 보관하면 안 돼요? 아이가 실망한 듯 물었다. 아빠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나는 아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나는 네 엄마야. 무슨 일이 생기든 넌 항상 나한테 제일 먼저 말해야 해. 알겠지? 아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네. 나는 일어나서 내 침실에 있는 낡은 참나무 옷장으로 갔다. 맨 위 선반에는 출생증명서, 여권, 사본, 그리고 중요 서류들을 보관하는 깡통 상자가 있었다. 나는 그곳에 카드와 종이를 넣고 뚜껑을 닫았다. 상자에 손을 대는 순간 그것이 묘비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만약 지훈이 정말 아들을 부양하고 싶었다면 투명하게 계좌 이체를 하거나 최소한 내게 전화를 걸어 명확히 설명했을 것이다. 심지어 직접 집에 찾아와 아버지가 응당해야 할 것처럼 내 손에 돈을 쥐어줄 수도 있었다. 그런데 장난감 속의 블랙카드를 밀수품처럼 숨겨 보내다니.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는 메시지와 함께 이건 부성애처럼 들리지 않는다. 자기 아들을 다른 목적을 위한 방패막이로 이용하는 것처럼 들렸다. 민준이가 내 등 뒤에 서서 얇은 목소리로 물었다. 엄마, 내일 진짜 은행 갈 거예요? 나는 돌아섰다. 응, 너 학교에 데려다 주고 읍내로 나가서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볼게. 나중에 꼭 나한테도 말해줘야 해요. 잊지 않을게. 아이는 빨간 장난감 차를 가슴에 꼭 껴안은 채 미소 지었다. 그리고 갑자기 내 마음을 무너뜨리는 질문을 던졌다. 만약 카드에 돈이 있으면 아빠가 우리랑 다시 같이 살러 온다는 뜻이에요? 나는 말문이 막혔다. 가슴이 찢어질 만큼
순진무구한 질문이었다. 나는 아이 앞에 무릎을 꿇고 아이의 어깨를 잡았다. 내 말 잘 들어. 세상에는 돈만으로는 고칠 수 없는 일들도 있단다. 민준이가 눈을 깜빡였다. 그냥 물어본 거예요. 나는 아이를 끌어당겼다. 아이는 너무나 작고 따뜻했으며 머리카락에서는 여전히 낮 동안 쏘인 햇볕 냄새가 났다. 나는 아이와 나 자신을 모두 위로하기 위해 아이를 꽉 껴안았다. 그날 밤 아이는 장난감 차를 뺨에 댄 채 아주 빨리 잠들었다. 그리고 나는 눈을 크게 뜬 채 천장을 바라보며 아이 곁에 누워 있었다. 바람이 창문을 때리며 휘파람 소리를 냈다. 내 머릿속에서는 그 쪽지에 적힌 말들이 끊임없이 맴돌았다. 내가 빚을 졌어. 내 미래를 위한 거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생각하면 할수록 몸이 점점 더 차가워졌다. 때로는 보상처럼 보이는 선물이 애정이라는 리본으로 포장된 함정을 숨기고 있기도 하는 법이니까. 다음 날 아침에도 여전히 뼛속까지 시리도록 추웠다. 가을 가랑비는 굵은 빗방울로 변하지 않고 내 머리카락과 어깨, 그리고 낡은 자전거 핸들에 달라붙는 얼음 먼지처럼 허공에 떠 있었다.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민준이를 위해 소고기 무국에 삶은 계란 반 개를 넣어 차려주었다. 밥을 먹는 동안 아이는 옷장 위쪽을 흘끔거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나는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아이의 마음은 백지장과 같다. 자기 미래를 위한 돈이라는 말을 들었으니 새 운동화나 멀쩡한 가방, 심지어 엄마가 영수증과 계산기 틈에 파묻혀 밤새 오는 일을 그만둘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이미 하고 있었을 것이다. 나는 그런 아이를 보며 두려움만큼이나 큰 애틋함을 느꼈다. 아이들의 환상은 아주 연약한 새싹과 같아서 독을 품은 바람이 한 번만 불어도 그 즉시 꺾여버리기 때문이다. 식사를 마친 민준이는 너덜너덜한 가방을 쬐다. 집을 나서기 전 아이는 내 옷소매를 당기며 속삭였다. 엄마, 카드 확인하는 거 잊지 마요. 나는 아이의 겉옷깃을 여며주었다. 아니죠. 넌 교실에 들어가서 공부나 해.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다시 물었다. 만약 거기 진짜 돈이 있으면 엄마도 기분 좋을 거예요? 나는 멈칫했다. 기분이 좋겠지. 가난한 사람이 돈이 생겨도 안 기쁘다고 말한다면 그건 위선자다. 하지만 꽃을 피우기도 전에 이미 숨겨진 가시를 드러내는 기쁨도 있는 법이다. 그 돈이 깨끗한 돈이고 정말 온전히 너를 위한 돈이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만 기쁠 거야. 나는 네가 부족함 없이 자라도록 둘 거니까. 민준이는 코를 찡그렸다. 돈도 깨끗한 돈이랑 더러운 돈이 있어요? 나는 반쯤 미소 지었다. 그럼 네가 직접 번 돈이나 제대로 된 서류와 함께 투명하게 주어진 돈은 깨끗해. 하지만 어디서 났는지 모르게 불쑥 손에 떨어지는 돈은 믿으면 안 돼. 공짜 치즈는 쥐덫에만 있는 거라고 하잖아요. 아이가 말했다. 아마 절반밖에 이해하지 못하고 한 말이겠지만 나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다. 나는 아이를 학교 정문까지 바래다 주었다. 몇 걸음 걷던 아이가 뒤돌아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안심하라는 뜻으로 손짓을 해보였다. 아이가 건물 뒤로 사라지는 것을 보고 나서야 나는 페달을 밟아 양평읍내 광장에 있는 ATM으로 향했다. 거리에는 평소보다 활기가 돌았다. 시장에서 돌아오는 아줌마들, 짐을 내리는 트럭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붕어빵과 호떡, 꽃을 파는 노점상들은 벌써 가판을 열고 있었다. 모터 소리, 흥정하는 소리, 사람들의 인사 소리는 내 안주머니에 들어있는 카드를 마치 문맥에서 벗어난 꿈처럼 더욱 비현실적으로 만들었다. 나는 ATM 옆에 자전거를 세워두었다.
손이 얼음장 같았다. 날씨 때문인지 긴장해서인지 알 수 없었다.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무도 나를 신경 쓰지 않았다. 낡은 패딩에 닳고 다른 신발을 신고 ATM 앞에 서 있는 여자에게 누가 관심을 두겠는가. 때로는 가난이 훌륭한 투명망토가 되기도 한다. 누구도 당신이 가치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의심하지 않으니까 나는 슬롯에 카드를 밀어 넣었다. 화면에 비밀번호를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떴다. 민준이의 생년월일을 눌렀다. 별표가 하나씩 나타날 때마다 심장이 붙는 것 같았다. 메뉴가 바뀌었다. 나는 잔액 조회를 눌렀다. 기다리는 몇 초가 영원처럼 느껴졌다. 마침내 화면에 숫자가 떴다. 20000원. 나는 아연실색했다. 눈을 깜빡이고 그 숫자를 보고 또 보았다. 20억 원, 200만 원도 아니고 2천만 원도 아니었다. 20억 원. 동네 빵집이나 선술집, 장부나 써주는 나 같은 사람은 평생 가도 한 번 만져보지도 못할 금액이었다. 그 순간 내 머릿속 전원이 꺼져버렸다. 배경으로 자동차 소리, 호떡 파는 아줌마의 외침, ATM 지붕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들렸지만 모든 소리가 아득하게 느껴졌다. 20억. 다른 사람이었다면 기뻐서 펄쩍펄쩍 뛰었을 테고. 나 역시 떨고 있었지만 그것은 환희 때문이 아니었다. 이 금액은 내 아들과 나의 삶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도 압도적인 금액이었다. 이 돈이면 지붕을 완전히 새로 고칠 수 있고 민준이에게 진짜 책상을 사줄 수 있으며 영어 학원도 보내고 피아노도 가르치고 수영장에도 데려갈 수 있었다. 예전에는 가격표만 쳐다보고 체념한 채 돌아서야만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말이다. 또한 아이가 아팠을 때부터 쌓인 빚도 다 갚을 수 있었다. 하지만 돈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나는 오한을 느꼈다. 나는 회계사다. 이론 하나만 자리가 틀려도 전체 회계 감사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잘 안다. 그런데 여기에는 20억 원이 넘는 돈이 낡은 플라스틱 장난감 안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는 지시사항과 함께 숨겨져 있었다. 투명한 돈은 숨겨둘 필요가 없다. 정직한 돈은 한밤중에 도둑처럼 문 밑으로 밀어넣지 않는다. ATM 화면에 다른 거래를 계속하시겠냐는 문구가 떴다. 나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버튼 한 번만 누르면 현금을 인출할 수 있었다. 겨울 눈보라가 치기 전에 지붕을 덮을 수 있도록 딱 몇십만 원만 뽑을 수도 있었다. 비가 세차게 내릴 때면 부엌에는 대야가 가득 찼다. 민준이는 우리 집에 강이 흐른다며 장난을 치곤 했다. 아이는 웃었지만 나는 울고 싶은 것을 꾹 참았었다. 내 손가락이 현금 인출 버튼으로 다가갔지만 몇 센티미터 앞에서 멈췄다. 나는 카드를 빼고 명세서도 뽑지 않았으며 단 1원도 인출하지 않았다. 가난할지언정 이것이 축복인지 저주인지도 모른 채 눈을 감고 보물을 끌어안을 생각은 없었다. 탐욕은 화를 부른다. 옛말이지만 언제나 정곡을 찌르는 법이다. 때로는 입에 사탕 하나를 물려주는 것만으로도 스스로 덫에 걸어 들어가게 만들기에 충분하다. 낚싯바늘을 삼키는 물고기보다도 더 순순히 말이다. 나는 카드를 패딩 안주머니에 숨기고 자전거에 올랐다. 바람이 얼굴을 베일 듯 스쳤다. 돌아오는 길이 아주 길게 느껴졌다. 문구점 앞을 지나가다 나도 모르게 멈춰섰다. 진열창에는 넓은 끈이 달린 아주 튼튼해 보이는 짙은 남색 백팩이 있었다. 나는 바닥에 구멍이나 검은 실로 꿰매놓은 민준이의 가방을 떠올렸다. 가격표에는 4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다. 4만 원은 20억 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나는 끝내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무서웠다. 돈을 잃을까봐 두려운 게 아니라 만약 내가 선을 넘어 오늘 단 1원이라도 꺼내 쓴다면 미래에
내 손은 결코 그 계좌에 손대지 않았다고 당당히 말할 자격을 잃게 될까봐 두려웠다. 한 번 건너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아주 얇은 선이 있는 법이다. 집에 돌아온 나는 다시 카드를 깡통 상자에 숨기고 열쇠로 잠갔다. 집안은 조용했고 지붕을 두드리는 빗소리만이 들렸다. 나는 지프로 엮은 의자에 앉아 페인트가 벗겨진 벽, 바람이 불 때마다 흔들리는 창문 앞에 허술한 민준이 책상, 그리고 아직 눅눅하고 특유의 습기 찬 냄새가 나는 두꺼운 이불을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나를 향해 소리치는 것 같았다. 너 돈 있잖아. 인생을 바꿀 수 있는데 왜 민기적거려? 나는 눈을 감았다. 출처가 불분명한 돈으로 삶을 바꾸는 것은 지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밀물이 들어오는 날 가장 먼저 가라앉는 것은 우리일 테니까. 그날 저녁 학교에서 돌아온 민준이가 가장 먼저 내게 물은 것은 그 일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확인해 봤어. 돈이 있어요, 엄마. 나는 아들을 쳐다보았다. 나는 아이의 머릿속에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액수를 심어주고 싶지 않았다. 때로는 아이들을 모르게 두는 것이 아이들의 평온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응, 있더라. 나는 대답했다. 하지만 어른들의 돈 문제는 일단 제대로 파악을 해야 해. 민준이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많아요. 나는 씁쓸하게 웃어 보였다. 엄마가 아주 조심해야 할 만큼 충분히. 아이는 잠시 아무 말이 없더니 물었다. 그럼 우리 새 가방 안 사요? 아이 목소리에 배어있는 실망감이 내 가슴을 베어냈다. 나는 아이를 가슴에 꼭 껴안았다. 당연히 사야지. 하지만 엄마가 땀 흘려 번 돈이나 아니면 100%내 돈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돈으로 사줄 거야. 네가 부족함을 느끼며 살게 두진 않을 거란다. 아이는 얌전히 고개를 끄덕이고 더 이상 조르지 않았다. 아이가 착하게 굴수록 나는 더욱 경계하게 되었다. 아이는 나를 믿었다. 그러니 내게는 실수할 권리가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식탁에 앉아 내 회계 장부를 펴고 모든 세부 사항을 기록했다. 소포를 받은 날짜, 지훈의 메시지, 카드, 잔액 20억 원, 그리고 내가 그 돈에 손대지 않았다는 사실까지. 처음엔 떨리던 글씨가 점점 단단해졌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랐지만 이 순간부터 그 블랙카드는 선물이 아니라는 것쯤은 확실히 알 수 있었다. 그것은 우리 머리 위에 매달린 다모클레스의 검이었다. 내가 ATM에 다녀온 지 3일 뒤 지훈에게서 전화가 왔다. 밤 9시가 다 된 시간이었고 민준이는 이미 잠들어 있었다. 나는 건축 자재 창고에서 가져온 영수증 더미를 확인하고 있었다. 숫자들이 눈앞에서 춤을 추었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그 20억 원에 사로잡혀 있었다. 휴대폰이 징징 울렸다. 밝아진 화면에 박지훈이라는 이름이 떴다. 나는 전화를 받기 전 그 이름을 몇 초간 쳐다보았다. 그리워서가 아니라 이 모든 게 무슨 속셈인지 알고 싶어서였다. 3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남자가 자기 결혼식 날 VIP 카드가 든 낡은 장난감 자동차를 보내고 나서 이제야 전화를 걸어오다니. 이게 부성애의 발로라고 누가 내게 말한다면 나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을 것이다. 인생은 동화가 아니다. 귀에 전화기를 가져다 대자 내가 입을 열기도 전에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아, 소포 받았어? 그의 말투는 편안하다 못해 친근하기까지 했다. 자신이 유리한 고지에 있다고 확신하는 자의 그 가짜 여유로움은 소리치는 것보다 더 사람을 불쾌하게 만든다. 나는 몸이 건조하게 대답했다. 민준이 낡은 자동차 장난감 잘 받았어.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이내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다. 낡은 장난감 차뿐이었나? 나는 민준이가
벽을 보고 자고 있는 침대 쪽을 곁눈질로 보았다. 아이는 누가 훔쳐갈까봐 작은 의자 위에 장난감 차를 올려두고 자고 있었다. 나는 목소리를 낮췄다. 다른 뜻이 있는 거야? 지훈이 다시 웃었다. 그 웃음소리에 소름이 돋았다. 당신은 여전하네. 바보인 척하는 거. 내 호의를 확인했냐고 묻는 거야. 호의. 지훈의 입에서 그 단어가 나오는 걸 듣는 건 우스꽝스러운 일이었다. 질 나쁜 농담. 아주 질 나쁜 농담이었다. 나는 평정심을 유지했다. 카드 얘기라면 봤어. 훌륭해. 그거 아이를 위한 거야. 지난 3년 동안 당신한테 말도 다 못할 만큼 수천 가지 문제가 있었어. 그 돈을 민준이를 위한 보상이라고 생각해. 나는 소리 없이 일어나 방문을 닫고 밖으로 나왔다. 아들이 아무것도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빈손으로 식탁 위에 있던 낡은 피처폰의 녹음기를 켰다. 나는 기계에 능숙하진 않지만 기본은 할 줄 안다. 그 같은 부류의 인간은 오늘 한 말을 내일이면 부인할 것이다. 말은 바람에 날아간다. 서명한 문서조차 왜곡될 수 있는데 전화 통화는 오죽하겠는가. 나는 천천히 말했다. 장난감 안에 숨겨둔 보상이라 투명하게 계좌이체를 하거나 공증인 앞에서 합의서를 작성할 수도 있었을 텐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건 대체 무슨 뜻이야? 지훈이 인내심을 잃은 듯 한숨을 쉬었다. 넌 항상 벼룩을 코끼리로 만든다니까. 난 아이한테 깜짝 선물을 하고 싶었을 뿐이야. 너무 엄청난 깜짝 선물이지. 아이가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할까봐 겁나네. 넌 너무 숨 막히게 굴어. 서연아, 내가 아들을 위해 돈을 준다는데도 넌 여전히 의심만 하잖아. 아니면 내가 이제 능력이 생기니까 민준이가 나한테 오겠다고 할까봐 쫄린 거야? 그가 그 말을 내뱉자마자 나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 칼날이 정체를 드러냈다. 그는 단순히 돈만 보낸 게 아니라 내 반응을 떠보며 양육권에 대한 은근한 위협을 가하고 있었다. 나는 단호한 어조를 유지했다. 민준이는 나랑 아주 잘 살고 있어. 우리가 헤어진 이후로 넌 아이가 숨을 쉬는지조차 알아보려 하지 않았어. 네가 갑자기 아이 미래 운운하는 걸 보니 이 돈의 출처를 정확히 알아야겠어. 그가 경멸 섞인 코웃음을 쳤다. 퍽이나 잘 살고 있겠다. 집은 무너지기 직전이고 옷은 작아져서 맞지도 않고 학원 하나 제대로 못 다니잖아. 그걸 잘 살고 있다고 하는 거야? 내 속이 쪼그라들었다. 그는 거기 없었지만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집으로 파고들어 녹슨 지붕과 삐걱거리는 책상을 가리키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가 나를 무너뜨리도록 놔둘 생각이 없었다. 네가 진짜 그렇게 걱정이 많은 줄은 몰랐네. 3년이야. 넌 양육비도 제대로 안 줬잖아. 지훈이 말을 멈췄다. 나도 사정이 있었어. 사업이 안 좋았다고. 지금은 상황이 달라. 생각 좀 넓게 가져. 내 자존심 때문에 애 미래 망치지 말고. 기가 막혔다. 자기 핏줄을 버린 자가 돌아와 엄마에게 아이의 미래를 두고 도덕적인 훈계를 하다니 말로는 누군들 못하랴. 모래성은 누구나 쌓을 수 있다. 나는 눈을 감고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 계좌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지? 네가 알게 뭐야? 민준이 거라니까. 민준이 거라면 엄마인 나도 알 권리가 있어. 서연아, 쓸데없이 나서지 마. 내가 분명히 아이 거라고 했지? 비밀번호도 네가 아는 걸로 설정해서 네 집으로 보냈어. 이걸로 부족해? 응, 부족해. 지훈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넌 변한 게 없어. 꽉 막혔지. 틀렸어. 나는 맞받아쳤다. 예전에 난 훨씬 무르고 바보 같았지. 그래서 네 거짓말을 그렇게 오래 믿었던 거고 라이터 켜는 소리가 들렸다. 아마 담배에 불을 붙이고 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같이 살 때 그는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으면 마당으로 나가 담배를 피우며 남자들도 스트레스를 풀어야 한다고 말하곤 했다. 남자들에겐 스트레스를 풀 방법이 참 많은 모양이다. 반면 우리 여자들은 모든 걸 속으로 삼키고 묵묵히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데 말이다. 아주 현대적이고 아주 불공평한 일이다. 지훈이 목소리를 낮췄다. 잘 들어. 나 진지해. 이건 아주 큰 돈이야. 네가 머리를 굴릴 줄 안다면 너나 애나 부족함 없이 살 수 있어. 민준이는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이 거지같이 사는 꼴은 못 봐. 거지같이. 나는 작게 웃었다. 가난한 건 부끄러운 게 아니야. 하지만 자기 핏줄을 버리는 건 부끄러운 거지. 박지훈. 그 말이 전곡을 찔렀다. 그는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그와 같은 부류의 남자들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그저 전술만 바꿀 뿐이다. 서연아, 고집 부리지 마. 나 방금 결혼했어. 여기저기서 골치 아픈 일이 한두 개가 아니야. 카드 잘 간직하고 민준이한테 필요한 만큼 써. 대신 입은 다물어. 특히 밖에서 누군가 이 사실을 아는 건 절대 원치 않아. 내 아내 가족들과 오해가 생기는 것도 싫고, 네 처가. 나는 식탁 위에서 녹음 중인 휴대폰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드디어 문제의 핵심에 다다랐다. 내 아내 가족들과 오해가 생기는 건 싫어. 그 말인즉슨 장인 장모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른다는 뜻 아닌가? 돈이 합법적이고 깨끗하다면 도대체 무슨 오해가 생긴다는 건가? 네 새아내도 모르는 거야? 이건 내 아들과 나 사이의 일이야. 그 사람들이 알 필요 없어. 수진이는 끌어들이지 마. 난 그저 그 돈이 합법적인 돈인지 알고 싶을 뿐이야. 지훈의 목소리가 억눌린 듯 으르렁거렸다. 네가 동네 구멍가게 장부 몇 개 쓴다고 모든 걸 다 안다고 착각하지 마. 마지막으로 말할게. 그 돈 민준이 거야. 입 닥치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 모두에게 득이 될 테니까. 모두라. 너, 나, 그리고 또 누구? 네 새로운 인척들, 아니면 내가 아직 눈치채지 못한 어떤 꿍꿍이. 나는 서두를 생각이 없었다. 이런 전쟁에서 승리는 목소리를 더 크게 낸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적이 스스로 실현하게 만들어야 이길 수 있다. 나는 목소리를 조금 부드럽게 했다. 알았어. 듣고 있어. 하지만 딱 하나만 확실히 해줘. 네가 자발적으로 민준이를 위해 그 돈을 입금한 거 맞지? 그가 콧김을 세게 내뿜었다. 그래, 민준이를 위한 거야. 너를 위한 게 아니라 네 새아내가 나중에 나한테 이 금액을 내놓으라고 청구할 일은 없는 거지? 지훈이 잠시 머뭇거렸다. 당분간은 그럴 일 없어. 당분간은. 그 두 단어가 자물쇠 열리는 소리처럼 내 귓가에 울렸다. 나는 그 말을 뇌리에 깊이 새겼다. 알았어. 당분간은 단 1원도 건드리지 않을게. 지훈은 당황한 듯했다. 출처를 알기 전까진 돈을 안 뽑겠다는 거야? 그가 비꼬듯 웃었다. 대단한 자존심이네. 야망 있는 거지 납셨어. 고생하는 건 애가 되겠지. 아들이 자고 있는 방을 바라보자 화산 같은 분노가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나는 꾹 삼켰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말싸움이 아니라 진실이었다. 민준이의 행복은 은행 계좌 잔고만으로 측정되는 게 아니야. 나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집에 다시 정막이 찾아왔다. 나는 노트에 통화의 핵심 내용들을 적었다. 민준이를 위한 보상, 내 아내 가족들과 오해가 생기는 건 싫어. 당분간은. 내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내가 정확히 무엇과 싸우고 있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그 블랙카드는 더 이상 미스터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나와 내 아들이 갇힌 지뢰밭이었다. 만약 내가 징징대며 피해자 코스프레나 하고 있었다면
그것은 그가 구원자 아버지 역할을 하기 위한 완벽한 구실이 되었을 것이다. 그날 밤부터 나는 더 이상 버림받은 여자가 아니었다. 나는 민준이의 엄마였고 아들을 위해 기꺼이 송곳니를 드러내야 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자전거를 타고 은행 지점으로 갔다. 나는 민준이의 엄마였고 이번에는 ATM기 앞에 머물지 않고 곧바로 은행 안으로 들어갔다. 지점 내부는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고 반짝이는 유리창과 따뜻한 에어컨 바람이 불고 있었다. 나는 낡은 패딩을 여몄다. 갑자기 매일 설거지를 하고 계산기를 두드리느라 거칠어진 내 손이 이 대리석으로 둘러싸인 공간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머리를 단정하게 빗은 젊은 직원이 내게 다가왔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나는 단호한 손길로 카운터 위에 블랙카드를 올려놓았다. 이 계좌에서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문자가 오도록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고 싶어요. 제 아들 명의로 된 카드고 제가 엄마예요. 명찰에 이지은이라고 적힌 직원이 카드를 보더니 나를 번갈아 보았다. 그녀의 눈빛에 경멸이 담겨 있진 않았지만 명백한 당혹감이 서려 있었다. 구제시장에서 산 듯한 옷을 입은 여자가 VIP 카드 관리를 요구하고 있으니 충격받을 만도 했다. 세상이 원래 그렇다. 시장에 가면 사람들은 가장 예쁜 감자를 고르니까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다. 지은은 내 신분증을 요구했다. 다행히 내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내게 단독 양육권을 부여한 이혼 판결문이 있었다. 그녀는 한참 동안 키보드를 두드리더니 마침내 말했다. 법정 대리인으로서 2차 알림 서비스는 활성화해 드릴 수 있습니다만 계좌의 실제 소유권을 행사하시려면 계좌 개설 당시의 원본 서류를 대조해야 합니다. 이런 프리미엄 카드는 절차가 매우 까다롭거든요. 원본 서류라는 단어가 내 머릿속에서 알람을 울렸다. 그럼 이 계좌 개설할 때 서명은 누가 했나요? 내가 물었다. 그녀가 머뭇거렸다. 정식 요청 없이는 그 정보를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만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실 수는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서류 작업이라면 나도 잘한다. 발로 차서 열 수 없는 문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알맞은 열쇠를 찾아야 했다. 적어도 내 스마트폰으로 잔액 알림이 오도록 조치를 한 상태로 은행을 나섰다. 돈을 뺄 생각은 없었다. 단지 예의주시하고 싶었을 뿐이다. 누군가 이 연못에 손을 집어넣어 물이 탁해지는 걸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 타격은 일주일 뒤에 찾아왔다. 가랑비가 내리는 아침이었다. 나는 읍내 광장 근처에 있는 정숙 아주머니네 마트에서 한 달치 장부를 맞춰보고 있었다. 내 계산기 두드리는 소리가 끊임없이 울렸다. 아주머니는 볶은 땅콩을 까먹으며 수다를 떨었다. 어유, 서연아, 얼굴이 반쪽이네. 뭐라도 좀 챙겨 먹어. 그렇게 일만 하다간 골병 들어 죽는다니까. 나는 미소 지었다. 아주머니, 제가 일만 해서 수십억을 벌었다면 당장 아주머니 모시고 좋은 식당 가서 밥 한 끼 대접했을 거예요. 정숙 아주머니가 껄껄 웃었다. 가난한데 성격은 좋고 아주 기가 막힌 조합이네. 바로 그 순간 내 스마트폰이 징징 울렸다. 화면을 힐끗 보았다. 은행에서 온 문자였다. 펜을 쥔 내 손이 굳어버렸다. 이체 완료. 500 0 0원. 잔액 1 500 0 0원. 나는 그 문자를 3번이나 다시 읽었다. 귀에서 이명이 들렸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5억 원. 내 아들의 미래를 위한다던 계좌에서 순식간에 어마어마한 돈이 증발해버린 것이다. 정숙 아주머니가 내 창백한 얼굴을 눈치챘다. 왜 그래? 어디 아파? 나는 휴대폰 화면을 뒤집어 엎어놓았다.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잠깐 어지러워서요. 저 급하게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나는 허둥지둥 서류들을 챙겨 자전거에 올라탔고 한층 더 차가워진 빗속을 미친 듯이 페달을 밟으며 달렸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옷장으로 직행했다. 깡통 상자를 내려 뚜껑을 열었다. 블랙카드와 지훈의 필시가 적힌 종이는 여전히 그 자리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돈은 이 플라스틱 카드 없이도 날아가 버렸다. 카드는 미끼에 불과했다. 진짜 열쇠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었다. 박지훈이 모든 걸 완벽하게 계산한 것이다. 나는 지훈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첫 번째는 받지 않았다. 두 번째 통화에서 그가 나른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무슨 일이야, 서연아. 나는 빙빙 돌려 말하지 않았다. 너 방금 그 계좌에서 5억 원 뺐지. 2초간 침묵이 흐르더니 지훈은 내가 마치 오렌지 사왔냐고 묻기라도 한 것처럼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게 대답했다. 뺀 게 아니라 임시로 이체한 거야. 임시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산업단지 근처에 땅을 좀 봐둔 게 있어서 계약금을 걸어야 했어. 이런 기회는 매일 오는 게 아니거든. 수익이 나면 민준이 몫으로 다시 채워 넣을 거야.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민준이를 위한 돈이라면서 나와 상의도 없이 네 맘대로 주물럭거려 똑똑한 척하지 마. 이 돈 내가 번 거야. 내가 애 주려고 넣어둔 거라고. 근데 내가 그걸 좀 굴려서 수익을 더 내겠다는데 그게 뭐가 나빠. 당신 회계사잖아. 돈이 돈을 번다는 것쯤은 알 텐데. 나는 그의 돈이 수익을 내는지 범죄를 저지르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가 내 아들을 핑계로 삼고 있다는 것만은 확실히 알았다. 지훈이 화를 냈다. 나한테 설교하려 들지 마. 난 그 아이 아빠야, 아빠. 3년 동안 코빼기도 안 비치던 인간이 돈을 굴릴 때 의심을 피하기 위해 딱 필요할 때만 자기가 아빠라는 사실을 기억해 내다니. 내 입에서 칼날 같은 말들이 튀어나갔다. 너 카드는 간직하되 입 다물고 있으라고 했지. 이거 다 쇼였네. 안 그래? 은행 인증번호는 네가 들고 있는 폰으로 가겠지. 지훈이 소리를 질렀다. 나 일하는 중이야. 네가 이해도 못할 쓸데없는 소리로 귀찮게 하지 마. 수화기 너머로 남자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비싼 레스토랑 분위기였다. 5억 원은 그에게 있어 조작의 일부였다. 나에게 있어 그것은 민준이가 방패막이로 쓰이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나는 목소리를 낮췄다. 박지훈, 똑똑히 알아도 난 1원도 안 건드렸어. 돈 뺀 건 너고 이 통화도 녹음 중이야. 그가 비웃었다. 또 녹음 타령이네. 맘대로 해봐. 근데 명심해. 가난한 주제에 남이 자기 자식 부자 만들어주겠다는데 회방 놓지 말라고. 도둑놈처럼 몰래 숨어서 자식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부모는 없어. 나는 쏘아붙이고 전화를 끊었다. 슬레이트 지붕 위로 빗소리가 더 거세졌다. 나는 노트를 폈다. 날짜, 시간, 계좌에서 빠져나간 금액, 그리고 산업단지 땅을 사겠다고 한 그의 정확한 멘트를 모두 적었다. 이제 그의 게임을 이해했다. 미성년자인 아이 명의의 계좌는 그의 불투명한 금고였다. 좋은 아빠 노릇을 해야 할 때는 아내에게 민준이를 위한 돈이라고 둘러댔을 것이다. 돈을 세탁하거나 세금을 피해야 할 때는 자기 마음대로 돈을 뺏어 썼을 것이다. 완벽한 아들과 가난한 엄마, 이보다 더 흠잡을 데 없는 방패막이가 어딨겠는가. 그날 저녁 학교에서 돌아온 민준이가 나한테 슬프냐고 물었다. 나는 아이의 겉옷깃을 여며주며 대답했다. 아무 일도 아니야, 우리 아들. 아이가 투명한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았다. 진짜요, 엄마? 나는 내면의 폭풍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이는 책상으로 가더니 빨간 장난감 자동차와 이쑤시개를 꺼내 차를 청소하기 시작했다. 엄마,
이것 봐요. 바퀴가 이제 안 삐뚤어졌어요. 나는 자동차를 보았다. 몸이 부르르 떨렸다. 추억이 깃든 저 장난감은 지훈이 우리 집에 밀어넣은 트로이의 목마였다. 민준아, 오늘부터 이 자동차랑 관련된 건 뭐든 엄마한테 제일 먼저 말해줘야 해. 아이가 어리둥절한 채 눈을 깜빡였다. 왜요? 나는 창밖으로 내리는 비를 바라보았다. 왜냐하면 가끔은 장난감처럼 보이는 것들도 어른들이 남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 이용하기도 하거든. 다음 날 나는 클라이언트들에게 하루 양해를 구하고 광장 근처에 있는 PC방으로 갔다. 이체된 5억 원의 행방을 째기 위해 정보를 검색했다. 내 회계 지식이 돈의 흐름을 째치려면 관련 회사와 이름을 찾아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었다. 나는 경기뉴 호라이즌이라는 이름의 법인을 찾아냈다. 이름은 그럴싸했지만 법인 등기상 주소지는 인근 군에 버려진 시골집으로 되어 있었다. 나는 눈을 가늘게 떴다. 자본금도 터무니없이 적고 유령 사무실을 둔 회사가 거액을 굴리고 있었다. 유일한 설립자이자 대표이사는 박상철이었다. 등골이 오싹해졌다. 상철은 지훈의 사촌형이었다. 내가 아직 지훈과 살 때 그는 툭하면 우리 집에 죽치고 앉아 돈을 빌려달라고 구걸했고 항상 터무니없는 사업 계획을 늘어놓다가 결국 말아먹곤 했다. 심지어 지훈의 엄마이자 내 시어머니였던 최명자 여사조차 내게 이렇게 말했었다. 그 상철이는 구제불능이야. 조심해라. 돌아오지도 않을 돈 빌려주지 말고. 그런데 지금 그 구제불능인 인간이 내 아들 계좌에서 돈을 빼간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니. 나는 머리가 터질 것 같은 채로 PC방을 나왔다. 속담에 이르길 고양이가 제 아무리 볼일을 잘 파묻어도 꼬리는 항상 튀어나오기 마련이다. 집에 도착했을 때 민준이는 마당 흙바닥에 앉아 분해된 빨간 자동차 장난감을 쥐고 조그만 나뭇가지로 바퀴 구멍을 쑤시고 있었다. 뭐해? 내가 자전거를 세우며 물었다. 고치고 있어요. 굴릴 때마다 이상한 소리가 나서요. 안에 돌멩이 같은 게 들어있나 봐요. 나는 몸을 숙였다. 확실히 뒷바퀴 하나가 정상보다 훨씬 더 흔들거리고 있었다. 민준이가 플라스틱을 조금 더 세게 당기자 축이 빠지면서 바퀴가 땅바닥으로 굴러갔다. 그와 동시에 축에서 아주 작고 네모난 무언가가 툭 소리를 내며 땅에 떨어졌다. 나는 그것을 주었다. 그것은 휴대폰 유심칩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민준이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엄마, 그게 왜 내 자동차 안에 있어요? 나는 유심칩을 주먹 안에 꽉 쥐었다. 발끝에서부터 뒤통수까지 오한이 치밀어 올랐다. 그러니까 밑바닥에 숨겨진 VIP 카드 외에도 바퀴 안에는 유심칩이 있었던 것이다. 이 장난감 차는 단순한 추억의 보물 상자가 아니라 사기 행각을 위한 풀세트였다. 지우는 은행과 연동된 유심칩마저 이 안에 숨겼다. 나중에 회수할 속셈이었겠지만 어린아이가 낡은 장난감을 향해 가질 수 있는 호기심이 어느 정도인지 깜빡한 모양이었다. 나는 짐짓 침착한 척했다. 가서 손 씻어. 민준아, 이게 뭔지 엄마가 확인해 볼게. 그거 아빠 폰이에요? 그래. 나는 서랍으로 가서 예전에 업무용으로 쓰던 구형 피처폰, 폴더폰을 꺼냈다. 유심칩을 꽂았다. 심장이 너무 심하게 뛰어 손이 덜덜 떨렸다. 휴대폰이 통신망을 잡자마자 수많은 메시지들이 폭포수처럼 화면을 채웠다. 수십 통의 문자 메시지, 은행 OTP 인증번호, 이체 알림, 공증인과의 약속 시간, 부동산 알림 등등 5억 원이 이체되던 바로 그날의 기록도 있었다. 나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얼음 조각상이 된 기분이었다. 깡통 상자에 든 은행카드는 그저 플라스틱 쪼가리에 불과했다. 돈을 통제할 수 있는 진짜 권한은 바로
이 조그만 유심칩 안에 있었다. 지우는 나를 감쪽같이 속이기 위해 카드를 보내놓고 정작 거래를 승인할 열쇠는 여기 숨겨둔 것이다. 그의 유일한 실수는 그걸 너무 꼼꼼히 숨긴 나머지 제때 빼내지 못했다는 것뿐이었다. 민준이가 겁먹은 표정으로 다가왔다. 무슨 나쁜 일 생겼어요, 엄마. 나는 아이를 껴안았다. 네가 신경 쓸 일 아니야, 아들. 어른들이 가끔 못된 짓을 할 때가 있거든. 아이가 입술을 꼭 깨물었다. 아빠가 엄마 속였어요? 아이의 질문은 항상 전곡을 찌른다. 아빠가 엄마도 아직 다 이해하지 못할 짓을 하긴 했는데 이제부터는 엄마가 다 알아서 할게. 카드 얘기나 방금 우리가 찾은 유심칩 얘기는 절대 아무한테도 하면 안 돼. 아무한테도, 알았지? 할머니한테도 안 돼. 절대 안 돼. 아이가 걱정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숨어서 아이를 보호할 수는 없다는 걸 알았다. 나는 유심칩, 은행카드, 인쇄해둔 서류들, 그리고 지훈이 손으로 쓴 쪽지를 모아 파일철에 넣었다. 이 전쟁은 나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나는 거의 맹세하듯 소리내어 말했다. 우리에겐 변호사가 필요해. 변호사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엄마? 나는 쓴웃음을 지어 보였다. 잘못된 짓을 하면서도 자기가 옳다고 믿는 사람들과 우리가 대화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이야. 아이가 작게 웃더니 이내 진지해졌다. 엄마, 무서워요? 나는 부러진 바퀴가 달린 빨간 장난감 차를 보았다. 응. 하지만 엄마가 영원히 겁만 내고 있으면 결국 그 사람들이 내 미래까지 빼앗아 버릴 테니까. 그날 저녁 나는 파일을 자물쇠로 단단히 채워 보관했다. 다음 날 아침 하루 더 양해를 구하고 시내 중심가에 있는 강민호 변호사의 사무실을 찾아갔다. 간판은 눈에 잘 띄지 않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채로 계단을 올랐다. 10분 정도 기다리자 회색 셔츠를 입은 남자가 나를 안으로 안내했다. 김서연 씨이신가요? 들어오세요. 나는 자리에 앉아 탁자 위에 파일을 올려놓았다. 두 손이 긴장감으로 얽혀 꼼지락거렸다. 강 변호사가 물 한 잔을 따라주었다. 진정하시고요. 물 좀 드시고 처음부터 차근차근 다 말씀해 보세요. 가사 사건의 경우 어머니들이 보통 많이 긴장하시거든요. 한 걸음씩 가보자고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전문적이면서도 인간미가 있었다. 나는 침을 꿀꺽 삼키고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결혼식, 종이 상자, 20억 원이 든 카드, 지훈의 전화, 5억 원의 증발, 사촌형 박상철의 유령회사, 그리고 바퀴 안에 들어있던 유심칩까지. 강 변호사는 말을 끊지 않고 들으며 메모를 하더니 물었다. 계좌에서 단 1원도 인출하지 않으신 거죠? 네, 단 1원도 절대 안 건드렸어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런 사람의 전형적인 방어 논리가 아이 엄마가 미성년자의 돈을 횡령하거나 낭비했다고 몰아가는 거거든요. 나는 의자에 털썩 기댔다. 그 사람이 민준이를 뺏어갈까봐 너무 무서워요. 강 변호사가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걸 막으려면 우리는 두 가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첫째, 이혼 이후 서연 씨가 아이의 유일한 보호자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는 것. 둘째, 박지훈 씨가 돌아온 것이 부성애 때문이 아니라 미성년자인 아이를 차명 계좌의 도구로 이용하기 위한 사기극이라는 것. 부성애라는 걸 병원비 영수증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사실, 혹은 애초에 그런 게 존재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이 마음 아프신가요? 하지만 법정은 흘린 눈물로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다. 변호사는 내게 아이의 학교 납입금 영수증, 약 처방전, 양육비 미지급 내역을 모아오고 은행에서 이 계좌가 어떻게 개설되었는지 증빙 서류를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변호사를 만나고 며칠 뒤
나는 학교에 민준이를 데리러 갔다. 정문에 다가갔을 때 번쩍이는 검은색 SUV 한 대가 이중 주차되어 있는 것이 보였다. 값비싼 모직 코트를 입은 지훈이 차에서 내렸고 그의 손에는 장난감 가게에서 산 커다란 쇼핑백이 들려 있었다. 다른 학부모들이 그를 보며 뒤돌아봤다. 민준이 아빠네. 서울 부자랑 재혼했다는 그 사람.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자기 아들을 잊지 않다니 대단하네. 지우는 내가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그는 우월감에 찬 미소를 지으며 보란듯이 큰 소리로 외쳤다. 민준아, 우리 아들 아빠한테 와. 반 친구들과 함께 나오던 민준이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아이는 지훈을 보더니 나를 쳐다보았고 작은 얼굴이 굳어졌다. 아이는 아빠를 향해 달려가는 대신 뒷걸음질 치더니 내 다리에 꼭 달라붙어 내 손을 움켜쥐었다. 아이의 손가락은 얼음장 같았다. 지우는 미소를 유지한 채 양팔을 벌리며 한 걸음 다가왔다. 아빠한테 와. 아빠가 우리 아들 주려고 선물 엄청 많이 사왔어. 민준이는 망설였다. 울지도 도망치지도 않았지만 입술을 꽉 깨물고는 본능적인 혼란에 휩싸여 중얼거렸다. 아저씨, 그 단어 하나가 주변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지훈의 미소가 굳어졌다. 옆에 서 있던 다른 엄마가 어머 하며 시선을 피했다. 내 심장도 철렁했다. 승리감 따위는 없었다. 내 아들에 대한 지독한 연민만이 느껴질 뿐이었다. 아이가 자기 친아빠를 아빠라 불러야 할지 아저씨라 불러야 할지 망설인다는 건 너무나도 비자연적인 일이다. 지훈이 미간을 구겼다. 민준아, 나야. 아빠 잊었어? 나는 민준이를 내 등 뒤로 감추고 그 앞을 막아섰다. 애가 아직 어리고 네가 너무 오랫동안 안 와서 그래. 사람들 앞에서 억지로 강요하지 마. 강요? 지훈이 콧방귀를 꼈다. 내 새끼 보러 온 건데 나보고 강요한다고? 게임기랑 비싼 간식도 사왔는데 할 얘기 있으면 단둘이 해. 우리는 집에 갈 거야. 민준이가 내 자전거 뒷자리에 올라탔다. 지우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진 채 쇼핑백을 들고 사람들 앞에서 굴욕을 당한 채 남겨졌다. 돌아오는 길 내내 민준이는 내 허리를 꼭 안은 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집에 도착하자 아이가 내게 속삭였다. 엄마, 내가 그렇게 불러서 나쁜 짓 한 거예요? 나는 목에 걸린 울음을 꿀꺽 삼켰다. 네가 느끼는 대로 부르면 되는 거야. 넌 거짓말할 필요 없단다. 그날 저녁 보글보글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을 때 문 앞에 차 한 대가 멈춰서는 소리가 들렸다. 지훈이 또 온 줄 알았지만 차에서 내린 건 그의 우아한 새아내 수진이었고 그 뒤로 내 전 시어머니였던 최명자 여사가 따라 내렸다. 수진은 흙먼지 날리는 비포장 도로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흠잡을 데 없는 크림색 코트를 입고 있었다. 나는 손을 닫고 밖으로 나갔다. 무슨 일이죠? 수진이 자기적인 미소를 지었다. 서연 씨, 좋은 말로 하려고 왔어요. 당신이 그동안 고생 많이 한 거 알아요. 하지만 지금 지훈 씨 상황은 예전과 달라요. 우린 서울 강남에 살고 학군도 좋아요. 아이에겐 기회가 필요해요. 당신처럼 불안정한 직업에 이런 허름한 집에서는 줄 수 없는 기회요. 아이를 생각해서 양육권을 넘겨줘요. 아주 번듯하게 포장된 말이었지만 실크로 감싼 비수나 다름없었다. 당신이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아이를 놓아줘야죠. 바로 그게 함정이었다. 수진 씨, 나는 말했다. 아이는 화분이 아니에요. 햇빛이 더 잘 든다고 마음대로 뽑아서 딴 데로 옮겨 심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민준이가 열이 40도까지 오르고 약 살 돈조차 없었을 때 박지훈의 그 대단한 기회는 대체 어디 있었죠? 수진이 잠시 시선을 피했다. 분명 지훈은 그녀에게 내가 영화 속 악당처럼 전 남편에게 원한을 품고
아들을 못 만나게 하는 몹쓸 여자라고 말했을 것이다. 그때 최명자 여사가 끼어들며 기계적으로 눈물을 짜내기 시작했다. 서연아, 민준이는 내 손주야. 우리 박씨 집안 장손이라고. 아이가 이렇게 가난하게 살도록 여기서 썩히게 둘 순 없어. 넌 젊으니까 재혼해서 애 또 낳으면 되지만 우리 집안은 이 아이를 포기 못해. 나는 최 여사가 손을 뻗는 것을 피했다. 어머님, 내 아들은 그쪽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존재하는 성씨 껍데기가 아니에요. 내 뱃속에서 나왔고 내가 키웠어요. 내가 키웠어요. 아이가 밤에 울 때 안아준 것도 나예요. 이제 와서 돈 생겼다고 뻔뻔하게 아이 달라고 찾아오지 마세요. 만남은 얼음장 같은 침묵으로 끝났다. 돌아가면서 수지는 나에게 의심이 담긴 듯한 눈빛을 던졌다. 나는 그저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가 내 아들과 뭘 하는지 묻지 말고 당신 남편이 내 아들 계좌에 꽂힌 그 많은 돈을 어디서 났는지나 물어봐요. 3일 뒤 지훈의 대리인인 법무법인에서 내용 증명이 날아왔다. 그는 단독 양육권을 가져가기 위해 공식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서 그는 내 경제적 능력이 빈약하며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것은 내가 미성년자에게 배정된 거액의 자금을 은닉하고 아이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가증스러움의 극치였다. 아들 계좌를 자금 세탁에 이용한 인간이 이제는 나를 돈에 눈이 멀어 아이를 학대하는 탐욕스러운 수전노로 몰아가고 있었다. 그날 저녁 지역 맘카페에 익명의 폭로글이 올라왔다. 우리 동네 싱글맘 전 남편이 준 수십억 챙기고 애는 거지꼴로 키움. 대박 소름. 피해는 즉각적이었다. 정육점에서도 학교에서도 사람들의 시선이 나를 찔렀고 무엇보다 끔찍한 것은 학교 아이들이 그 얘기를 들었다는 것이다. 동네에서 행패를 부리고 다니는 지호와 태양이가 민준이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네 엄마는 돈만 밝히는 도둑년이라고. 그날 민준이는 교문 앞에서 나를 기다리지 않았다. 나는 절망 속에서 미친 듯이 자전거 페달을 밟으며 온 동네를 뒤졌고 마침내 남한강 변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아이를 찾아냈다. 아이는 빨간 자동차 장난감을 꼭 껴안은 채 추위와 슬픔에 몸을 떨고 있었다. 나는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아이를 끌어안고 짐승처럼 오열했다. 엄마, 아이가 흐느꼈다. 애들이 엄마 보고 나쁜 사람이래. 엄마 때문에 아빠가 나를 안 사랑하는 거래. 진짜야? 내가 아빠한테 가면 애들이 엄마 욕 안 해? 아니, 아니야, 내 새끼. 절대 아니야. 나는 내 뺨을 아이의 얼굴에 비볐다. 넌 단 한 번도 내게 짐이 된 적이 없어. 네 아빠가 아주 몹쓸 짓을 했고 널 마땅히 받아야 할 만큼 사랑하지 않은 거지. 그건 절대 네 잘못이 아니야. 다음 날 아침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우리 집을 방문했다. 그들은 벽의 습기, 찬장, 민준이의 침대를 꼼꼼히 점검했다. 나는 그들에게 매우 솔직하게 말했다. 우리 집이 궁궐은 아니지만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합니다. 그리고 내 아들은 매일 숙제를 마치고 매일 저녁 따뜻한 밥을 먹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기록하더니 내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사랑과 심리적 안정이 집의 평수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고 말해 주었다. 마지막 결정타는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날아왔다. 강 변호사와 나는 법원의 사전영장을 들고 서울에 있는 은행 본점을 찾아갔다. 이지은 대리가 법적 절차에 따라 계좌 개설 서류 원본을 보여주었다. 법정 대리인 서명란에는 누군가 갈겨 쓴 서명이 있었다. 내 서명이 아니었다. 숨이 턱 막히는 것을 느끼며 내가 말했다. 내 서명을 위조했어. 그날 저녁 우리는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다.
지훈의 새 아내 수진이었다. 그녀는 나와 강 변호사를 외곽에 있는 외진 카페로 불렀다. 그녀는 홀로 나타났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으며 우리 집에 왔을 때의 그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녀는 탁자 위에 복사본 뭉치를 내려놓았다. 서연 씨, 당신이 말했던 그 5억 원, 지훈의 사촌 형 상철이 운영하는 유령 회사를 거쳐 우리 친정 회사와의 거래 대금을 부풀리는 데 쓰였어요. 지훈은 아이 계좌를 이용해 우리 집 돈을 빼돌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어제 지훈이 자기 비서인 유진이랑 같이 쓰려고 얻어둔 오피스텔에서 둘을 현장 적박했어요. 난 그 남자가 날 사랑해서 선택한 줄 알았는데 난 그저 그놈의 개인 현금 인출기였던 거예요. 지훈이 사기친 걸 숨기기 위해 애를 방패막이로 쓰게 놔두진 않을 거예요. 수지는 우리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주었다. 법원 조정기일 날 강 변호사는 한꺼번에 모든 증거를 쏟아부었다. 위조된 서명, 당분간은이라고 자신의 조작을 시인한 통화 녹음, 사촌 회사로의 자금 빼돌리기, 그리고 장난감 안에 숨겨져 있던 유심칩까지. 지훈의 변호사는 아연실색했고 그를 변호할 구실을 찾지 못했다. 수진의 가족은 지훈을 상대로 특별 감사를 실시했고 그를 즉각 해고했으며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장손 타령하며 눈물을 흘리던 최명자 여사는 자기 아들이 자금 세탁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다는 소식을 듣고는 더 이상 전화를 걸지 않았다. 어느 비 내리는 저녁, 지훈이 우리 집 문 앞에 나타났다. 그는 고급 외제차도 없이 흠뻑 젖은 채 구겨진 옷을 입고 있었다. 그는 현관 앞 진흙탕에 무릎을 꿇었다. 서연아, 날 용서해줘. 나한텐 이제 당신들밖에 없어. 나는 처마 밑에 서서 미동도 하지 않은 채 그에게 대답했다. 이 집은 네 실패를 받아주는 쓰레기장이 아니야, 박지훈. 네가 한 번이라도 그 아이의 아비였던 적이 있다면 우리 앞에서 영원히 사라져서 아이가 평온하게 살게 해주는 것으로 증명해. 우리는 문을 닫았다. 판사는 내게 단독 양육권이 있음을 판결했고 남은 15억 원은 법원의 엄격한 통제를 받는 신탁 기금으로 묶어두었다. 이 돈은 오직 강 변호사의 관리하에 민준이의 교육비와 의료비로만 쓸 수 있으며 지훈이나 나나 임의로 손댈 수 없게 조치되었다. 그가 빼돌린 5억 원에 대해서 지훈은 아내 측 가족이 제기한 소송에 따라 형사 재판을 받아야 했다. 나는 쉽게 얻는 돈을 원하지 않았다. 나는 계속해서 프리랜서 회계사로 일했지만 내 마음속 두려움은 사라졌다. 오직 내 노력으로 번 돈으로 나는 민준이에게 그 4만 원짜리 가방을 사주었고 마침내 슬레이트 지붕의 방수 공사도 끝냈다. 어느 봄날 일요일, 앞마당에서 강 변호사가 민준이의 새 자전거 뒷자리를 잡아주고 있었고 아이는 페달 밟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변호사님, 이것 보세요. 저 이제 혼자 타요. 아이가 입이 귀에 걸리도록 웃으며 소리쳤다. 나는 처마 밑에서 이제는 거실 높은 선반 위에 자리 잡은 빨간 플라스틱 자동차를 바라보았다. 그것은 더 이상 위협도 무기도 아니었고 단지 우리가 배운 교훈의 흉터일 뿐이었다. 가난이 사람의 품위마저 빼앗지는 못하며 아들을 향한 진짜 사랑은 결코 검은색 은행카드로 포장될 수 없다는 것을. 엄마가 아이를 위해 강해지기로 결심했을 때 그 어떤 돈도, 알량한 동정도, 악의적인 입방아도 결코 엄마를 무너뜨릴 수 없다.